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검찰 소환을 눈앞에 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재벌들의 군 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이태준의 산문집 부서록에서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정치인 후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끝내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종교 활동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본 것인데요. 종교인이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뭐든지 법제도를 만들 때는 악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교 활동과 비종교 활동, 이 구분선이 명확한지 짚어야 하겠고요. 예컨대 사업체를 꾸리는 장로가 교회를 돈 세탁 창구로 활용해서 목사에게 커미션을 준다. 그런데 이 커미션이 목사의 선교 후원금 명목으로 둔갑할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손대지 못하는 것 아닌가? 네, 빈틈이 많아 보이지요. 그래도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또 유예해달라는 목사들의 억지 주장을 설득해서 누르게 하고 결국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을 좁혀가며 실질적인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응원과 감시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큰 가닥은 방향이 많이 잡혔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시행 준비를 위한 시행령을 이번 주 안으로 입법 예고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태블릿 PC에 대해 최순실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며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감정했는데요. 그 결과 태블릿 PC에서는 수정이나 조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경환 의원이 내일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회기 기간에 최경환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정기국회 회기는 다음 달 9일까지여서 검찰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거복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주택공급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적 주택공급의 대폭적인 확대, 사적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임차인의 권리 확대 등을 통해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편 대출 규제 비율은 1년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 비율은 매년 금융감독원장이 행정지도 방식으로 연장이나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LTV와 DTI 규제 비율을 감독 규정에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에 감염된 혈액이 수혈용으로 각 의료기관에 나가 환자들에게 수혈되었다면 믿어지십니까?
과거 혈액 부실 관리 실태를 고발한 직원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혈액을 수혈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공익제보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합니다. 수많은 생명을 지켜낸 공익제보자를 이제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우리 여보, 결혼생활 20년 동안 내가 고생만 시키고 얼굴에 주름살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왜 이렇게 탱탱하지?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어제 법정에서 만났는데 서로 눈 한번 맞추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네, 90년대에는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지청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사이가 굉장히 가까웠었는데 법정에서는 뭐 눈길도 한번 안 마주치고 굉장히 작심한 듯한 발언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전반적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법정에서 막 했었거든요. 불법 감찰이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백한 특혜였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청탁을 받았다는 담당자 얘기도 이제 막 전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우 전 수석 측에서는 당시에 막연하게 이제 추측으로 쓰여진 보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무혐의가 나왔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니까 예. 성의 있게 감찰에 나와가지고 했냐. 그랬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겠냐 라면서 이제 막 설전을 한참 벌였거든요. 예.
지금 법정에서는 어쨌든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요 사건은 요 사건대로 진행 중이지만, 이제 내일 또 피의자 신분으로 불법 사찰 관련해가지고 지금 출석을 할 예정이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 휴대폰 압수수색을 당한 것도 있고, 이 휴대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과 검찰 내부에서 또 조력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검사 한 명도 조사를 지금 받고 있어서 최윤수 전 차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영장 청구가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건데, 이번에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지,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네, 원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텔레그램에 가입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예. 지난번에 이제 국정농단이 불거지고 나서 뒤늦게 텔레그램에 이제 가입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가지고 있던 전화기 이런 거는 이제 다 싹 없앴고요. 압수수색을 당할 만한 것들을 미리 다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혹시 비사실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은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이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적어도 휴대전화에 남아있었던 흔적은 이제 검찰이 파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워낙 철저한 성격이기 때문에 문자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주고받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그냥 지금 문제가 됐던,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감찰도 받고 뭐 조사도 받았던 김모 차장검사의 경우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차장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이제 열심히 한 걸로 보이거든요. 예. 통화 기록만 해도 이제 수십 통화가 되고, 근데 책이 잡힐 만한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그냥 안부 전화했던 것이고 문제가 될 만한 무슨 뭐 그런 통화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걸 보면 아마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통화를 많이 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정황 증거만 될 뿐이니까 이거 가지고 나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딱히 돈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압수수색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관련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진술만 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얽혀 있거나 뭐 딱 떨어지는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게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사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더라도 이것이 발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기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답답하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용민이가 딱 우병우였다면 어땠을까요? 구속영장이 기각됐을까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글쎄요. 법원에 달렸으니까 형사수석부장님과 그 위에 분의 의중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다면 구속된다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그분들이 이제 김용민 씨를 예쁘게 보면 풀어줄 것이고 글쎄요.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뭐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합니다만 전국에서 이제 법학 교수분들이 단체로 성명을 냈더라고요. 무분별하게 특정 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 비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면서 이제 공동으로 성명을 내셨던데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삼권 분립의 한 주체이기도 하고 사법부가 모든 것에 판단을 하는 마지막 이제 사회적인 보루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된 법관들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대한 존중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원론적인 것으로는 이제 맞습니다만, 근데 이제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맥락 속에서 보게 된다면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하게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개별적인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 독립법관들이 철저하게 보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존재 자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당연히 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뭐 합리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냥 유야무야 뭉개다가 지나가고 뭐 여태까지 이루어져 왔던 법원 내부의 프로세스들을 보면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과도하게 하지 말라라고 할 자격이 사법부가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판사들이 많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판에 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판단이나 결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여러 언론사에 속한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문제를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대응을 하는 것이 과연 맞으냐? 저는 선호와 경중을 제대로 판단하지는 못했다고 보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주는 것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를 구속시키는 거에 대해서 딱 법대로 원칙대로만 진행되는 것과는 약간 다른 기조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떤 기조예요? 그러니까 특정인,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뭐 여태까지 발부된 영장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김관진, 임관빈 모두 다 판단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미심쩍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판단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고 누군가의 신병을 구속하는 문제가 명확하게 한 가지 기준을 놓고 진행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차장이 이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아마도 청구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결과가 어떨 것이냐, 장담할 수 있을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투명하다, 영장 집행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싶은 게 제 우려고요. 왜냐하면 지금 김관진, 임관빈의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이 인용돼가지고 두 사람이 석방되는 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영장이 어렵게 발부됐는데 그 결정 자체가 뒤집힌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영장이 이제 기각되어 온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또 한 번 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과연 판단이 어떻게 될까? 저는 사실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혹시 검찰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카드를 품고 영장 청구하는 그런 가능성을 상상해 보면 안 될까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는 있는데 내부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열심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거나, 예전에는 분명히 의지가 없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팔짱 찍힌 사진 나오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 주고 충분히 뭐 증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멸할 수 있는 여유를 아마 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문물총장 산하, 윤석열 지검장 산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지금 검찰 체제 내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통한 것으로 보이는 연락책으로 보이는 그런 검찰 간부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하고 막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내고 하잖아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적폐 수사에 방해가 되는 정보가 새나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잡들이를 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예전과 같은 분위기를 상상할 수는 없고 지금은 명백하게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능성은 두 가지죠. 증거를 이미 다 충분히 없앴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증거를 찾아내기가 좀 어려워서 계속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는 정말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냥 흠잡을 데가 없어서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일 가능성은 글쎄요, 여태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온 맥락을 보면 조금 적다고 보고요. 어쨌든 본인이 떳떳하다면 휴대폰을 없앨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본인이 옛날에 쓰던 휴대폰도 다 바꾸고 이렇게 했던 걸 보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다 준비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또 굉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 거다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통화를 하거나 접촉을 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최대한 신경을 썼겠죠.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꼬투리가 잡힐 만한, 그리고 본인이 구속될 만한 거리를 남겨놨을까? 저는 그러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정말 뜻하지 않은 증거를, 물증들을 발견해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모를까, 쉽지는 않은 상황은 분명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함부로 영장을 칠 수 없겠네요. 고민을 하겠죠. 근데 영장은 분명히 치기는 칠 겁니다. 왜냐하면 추명호 전 국장이 구속이 됐으니까, 물론 이제 다른 혐의가 여러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옛날하고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감찰을 시켰다, 불법 사찰을 시켰다라는 거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죄질이 조금 무겁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뭐랄까요? 김관진, 임관빈 이제 판단을 하는 것들을 보면 여태까지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히 확보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기각할 수 있는 여지도 뭐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조금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죠.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암울하네요. 이 적폐청산이 쉽지 않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말이죠. 특히 개인 플레이로, 개인의 역량으로 검찰의 그런 조직적 영장 집행 의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 좀 한심하고 답답하고요. 예. 그래요. 그 우병우 수사는 뭐 대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김관진이나 임관빈 다시 영장 칠 가능성은 없나요? 아마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순간 시간이 이제 타임 리밋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예. 구속을 하게 되면 20일, 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전부 딱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큼 수사가 충분히 무르익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진행 중인 군 사이버 대선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 섣불리 다른 혐의를 가지고 나와서 수사를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진행 중이었던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혐의에 대해서는 아마 진영을 새로 갖춰서 수사를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적폐 수사를 지금 쭉 진행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수사를 진행할 인력도 지금은 모자랄 것이고 전체적인 다른 수사와의 스텝을 맞추는 데 있어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속을 다시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냥 일단은 수사를 진행을 하고 적폐 청산과 관련된 수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이제 다시 꾸려진 상황에서 새로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구속이 되면 또 구속적부심 심사를 할 경우 그 심사를 지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신광열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까? 글쎄요. 구속적부심이 배정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것이 컴퓨터 배정인지 아니면 본인이 판단해서 배정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누가 하더라도 아마 검찰이 다음번에 하게 되는 수사, 그러니까 이번 혐의에 대해서 말고요. 왜냐하면 이번 혐의에 대해서는 밑에 사람들이 1, 2심 판단을 이미 받기도 했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뭐 그런 물증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말을 맞출 여지가 있느냐 그거만 남아있는 건데 물증들이 확보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굳이 구속을 안 시켜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주요한 논리거든요. 근데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지 않은 다른 범죄 혐의로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당장 수사가 진행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상황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한번 지켜보시죠. 뭐 구속돼서 한 20일 이내에 어떻게든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안으로는 이제 구속이 어려울 것이고요. 아마 구속을 시킨다 그러면 이제 다른 혐의를 들이대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겠죠. 다른 혐의를 들이대가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시키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김관진 혼자 한 것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이제 상황의 수사가 되는 거거든요. 적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수사를 끄집어내는 게 맞느냐. 그건 고민을 해볼 텐데 제가 보기엔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여요. 구속적부심에서 신광열 판사를 만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아니요. 그 신광열 판사를 만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다른 혐의로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예. 그때는 그냥 구속이 될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적부심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 무조건이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하죠? 여태까지 제가 설명했는데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 물증이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물증이 있으니까 이젠 풀어줘도 되잖아요. 라는 게 주요한 골자의 논리인데 예. 다음번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게 확보됐으니까 풀어줘도 된다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더 큰 혐의 내지는 돈과 관련된 혐의가 아마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방산비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다 확보됐으니까 풀어줘도 되죠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구속적 부심을 청구를 하더라도 제 아무리 뭐 신광열 할아버지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논리 자체를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을 거죠. 기상천외한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든 또 풀어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는 정말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망가졌지 않기를 아주 간곡히 바랍니다. 자, 김 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이 창조됐습니다. 술친굼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굼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안녕하세요. 비타샵 대표 오은석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문 시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라 적어주시면 시식용으로 홀그레인 스무디 다이어트 2포를 보내드립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유나 두유에 타 드셔보세요. 다이어트는 비타샵과 함께하세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콩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콩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회에서 통과된 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인데요. 어제 뉴스기 능력평가 문제는 세월호 참사와 함께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 사건이 무엇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입니다. 당첨자에게는 도서출판 통나무에서 협찬하는 김미루의 어드벤처 선물해드립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딸 김미루 작가의 신간이죠. 김미루의 어드벤처. 사막을 모험했던 김미루 작가의 경험을 글과 그림으로 풀어냈습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이동환 작가의 장편소설 아담의 눈물 선물해드립니다. 죽은 아내로부터 편지가 도착했고 또한 그녀가 답장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편소설 아담의 눈물에서 주인공의 선택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선물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또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리고 있죠.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정답자 땡몽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파결님, 적폐 청산을 응원합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선물해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어제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 갑론을박의 박이었는데요. 당첨자 귀농귀부인님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끝말잇기 박장대소, 안 대표의 싸가지 발언은 박장대소입니다. 점점 홍 대표를 닮아가네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한국 재벌들의 군 면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여쭙겠습니다. 군대 갔다 온 재벌 2세, 3세가 있습니까? 있기는 있는데요.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가문별로는 군대를 가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가문들도 있어서 네. 유명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뭐 일반인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면제율이 높죠. 네. 요건 뭐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30일에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둘째 딸 최민정 씨, 지금 해군 중위거든요. 예. 30일에 전역을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최민정 중위는 2014년 9월에 사관후보생에 자원 입대를 했죠. 그래서 초급 장교로 임관하고 뭐 아덴만에 파병되기도 했다고 해요. 지난해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의 방어를 책임지는 전투부대 본부에서 일을 했다고 하고요. 저는 군대 문제를 사람의 상황과 건강에 따라서 당연히 구분해서 복무해야 된다고 믿고요. 예. 군 면제를 받아야 할 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억지로 군대 보내는 건 매우 심각한 인권 탄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너는 군대 어디 갔다 왔냐 이런 사실을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좀 그런 게 있죠. 국방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넌 그럼 군대 어디 나왔어? 이렇게 묻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야 국방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김무성님한테 칭찬을 들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세상에. 네. 그래서 저는 해병대 군복 입고 탄기국 집회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분들 복장 보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나라는 본인 혼자 다 지키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군사 문화가 만연해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민정 중위가 좀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은요. 어찌됐건 군복무는 한국 사회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재벌가 자제로 태어나서 또 사실상 군대를 가야 될 의무가 없는 여성이 자원을 해서 장교로 복무했다는 그 마음가짐이 저는 매우 기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재벌가 자제로서 국민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런 자세가 엿보이는 거죠. 제가 오늘 굳이 재벌 병역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이유도 군대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걸 짚어내자는 뜻도 있지만은요. 근본적으로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나라는 전부 지 혼자 다 지킨 것처럼 떠드는 게 좀 가짜나서인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너는 군대 갔다 왔어? 라고 저는 어떤 개인에게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재벌들이나 아니면 보수층들에게는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병역 면제율이 가히 신의 자식들 수준으로 높은데 어떤 집단보다도 국방에 이런 걸 떠드는 게 좀 가짜는 겁니다. 예, 너무 가식적이죠. 그래서 그 가식을 한번 벗겨보고 싶어서 오늘은 재벌들의 병역 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아버지 최태원은 어땠습니까? 네, 아버지 최태원은 면제입니다. 이 얘기도 나중에 나옵니다만. 예, 여기 면제도 좀 웃긴 이유로 면제인데 다시 나중에 이제 그룹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요 분야의 레전드급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이고요. 동생인 이건희와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했던 이맹희 전 제일비로 회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버지. 그렇죠. 이분 당연히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런데 면제가 아니고 도피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 이 사실은 어디서 밝혀지냐면 이맹희 씨가 묻어둔 이야기라는 자서전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실토를 합니다. 이분이 왜 재벌들의 병역 면제 혹은 기피의 레전드냐면 이맹희가 20살이 되던 해가 1950년입니다. 예. 그리고 이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죠. 당연히 20살 전쟁이 벌어졌는데 징집 대상입니다.
근데 이맹희가 이때 부산으로 일단 피난을 가요. 그리고 자서전에 뭐라고 적냐면 부산에 내려온 후 나는 일본으로 밀항하기로 결심했다. 나중에 경북중학교 동기생이면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군인의 길을 걷고 있었던 친구들에게 너네들이 그렇게 나라를 훌륭히 지키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일본으로 가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육사관 애들한테는 니들은 나라를 지켜라. 나는 병역을 째고 일본으로 도피할게. 왜냐고? 니들이 나라를 잘 지켜줄 테니까 나는 공부하는 게 낫겠어. 뭐 지금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걸 그랬다고 해도요. 자서전에 적는 미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역을 기피했는데 전쟁통이에요. 쪽팔린 줄을 모릅니다. 세상에 전쟁이 나서 친구들은 전장으로 나가는데 자기는 니들만 믿고 나는 튈게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병역 기피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만약에 병역을 기피하면 사회적으로 평생 매장되죠. 더구나 이맹희는 전쟁통의 병역을 기피했는데요. 이건 총살감입니다. 총살. 그런데 이맹희는 이걸 뻔뻔스럽게 자서전에 적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분야의 레전드로 불릴만 합니다. 이 사람은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삼성 가문 병역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맏형인 이맹희는 전쟁이 나자마자 튀었고요. 일본으로요. 차남 이창희, 이제 이 사람도 고인이 됐는데 이 사람도 병역 기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형인 이맹희가 자서전에 적어서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맹희가 자서전에 뭐라고 적냐면 내가 동경농대에 들어간 다음해인 52년 창희가 일본으로 유학을 왔다. 이렇게 적고요. 예. 동생이 동경의 데이코쿠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52년이면 한국전쟁이 계속되던 와중이었어요. 휴전이 1953년 7월 27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창희 씨 193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52년 일본으로 튈 때 보면 이때도 한국 나이로 20살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김없이 20살에 전쟁 도중에 일본으로 튄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결혼까지 올립니다. 누가 봐도 전쟁에 끌려가지 않으려는 병역 기피고 이게 종전이 됐어도 그때 분위기만 해도 또 전쟁이 벌어질까 봐 막 겁을 먹던 사회 분위기였는데 예. 그러니까 겁먹고 나이 먹을 때까지 일본에서 버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했죠. 이렇게밖에 추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남 이건인데요. 여기가 좀 골 때립니다. 이건희 병역에 대한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설 두 가지도 좀 웃긴 게 이건희가 군대를 제대로 갔다 왔으면 설이 두 개든 세 개든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희는 딱 40일 동안만 훈련소에서 훈련만 받고 병역을 면제받습니다. 우리가 보면 기도 안 차는 노릇이죠. 예. 당시만 해도 남들 다 3년씩 고생하던 걸 꼴랑 40일 훈련으로 때웠으니까요. 근데 삼성 입장에서 보면 이건희가 40일 동안 훈련을 받은 게 너무 이례적인 일인 거죠. 두 형은 다 일본으로 튀어서 도피 혹은 면제받았는데 예. 어쩌다가 우리 회장님은 40일이나 갔다 왔느냐 뭐 이런 분위기가 삼성에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건희가 40일이나 군대를 갔느냐, 군대도 아니죠, 훈련소를 갔느냐에 대한 두 가지 씩이나 설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설이 뭐냐면 김교련 씨라고요. 과거에 그 보안사 대공처장을 지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엉뚱하게도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의 비설록이라는 부제가 붙은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이 책에서 작가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인터뷰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안사 대공처장으로 있던 1971년 청와대 특명을 받고 고위층 자재, 재벌들 자재들에 대한 병무 부정 사건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고 특명이 내려온 이유가 삼성 설립자 이병철 회장님의 아들이 군대 갈 나이로 보이는데 낮에 골프 치다가 하필이면 대통령한테 직방으로 걸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빼도 박도 못해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지금의 이건희 회장인데 창업주 아들이 골프 치는 걸 보니 다른 특권층 자제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철저히 조사해보라는 대통령 특명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보부, 보안사, 경찰, 국방부 다 동원돼서 조사를 하니까 50여 명이나 무더기로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 1971년에도 돈 많은 집안들은 다 이렇게 병역 기피를 하다가 한번 검찰, 경찰, 보안사 수사가 털리면은 50명씩 무더기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김교론에 따르면 이건희가 30살이 되던 해인데요. 골프를 치다가 박정희한테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골프장에서 이건희를 보고 야, 저 새끼는 왜 군대도 안 가고 골프 치고 있어?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건희가 걸렸다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골프를 한다는 거는 뭐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던. 당연하죠. 1971년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 골프장도 아마 몇 곳 없었을 때였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 김결원한테 걸린 재벌 자제들이 이것도 코미디인데 그래서 걸렸으면 복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대를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 50여 명의 재벌 자제들이 전부 4주 동안 훈련을 받고 다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결원 씨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만약에 박정희가 진짜 대노를 해서 잡았으면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4주 훈련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정이 나오는 겁니다. 추정컨대 박정희가 재벌 자제들 군대 조사해 하니까 조져요. 50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가 야 대충 봐주고 돈을 뜯어내 이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째로요. 아니면은 김결원의 이야기가 완전히 지어낸 허구이거나요. 저는 전자 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1971년이면 유신 직전이고 박정희가 정치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을 병역 문제로 싹 건드린 후에 그걸 몰랐겠냐고요. 50여 명이 군대 안 갔던 걸요. 알고 있는데 한번 건드린 후에 4주간 훈련 보내서 겁을 주고 재벌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뜯어냈을 확률이 저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제 추정입니다만. 그런데 왜 다른 재벌 집자제들은 다 4주 받고 나왔는데 이건희만 40일을 받았느냐? 요거는 이건희는 박정희한테 직방으로 딱 걸리는 바람에 40일이나 길게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희한테 40일은 너무나 이례적인 긴 기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설은 뭐냐? 이건희가 2012년에 형 이맹희하고요 유산 싸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때 이건희가 이성을 잃고 기자들한테 막 형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막말을 하는데 그때 그 양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양반이라고 했죠. 예. 근데 뭐라고 하느냐? 그 양반은 30년 전에 나를 군대에 고소한 양반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40일 동안 억울하게 훈련소에 끌려갔던 이유는 박정희한테 골프 치다가 적발된 게 아니고 형이 투서를 넣어서 그런 거다라는 게 이건희의 주장입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설이에요. 아무튼 어느 설이 맞던 이 삼형제는 도합 합해서 40일 훈련 받은 게 병역 의무를 다한 겁니다. 일반인 삼형제였으면 9년을 가야 하는데 이 삼형제는 도합 6주 훈련으로 이걸 때웁니다. 다음 아들대로 와보죠. 범삼성가 3세들이요. 우선 대표 주자가 이재용. 당연히 면제입니다. CJ그룹 회장인 이재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 다 면제예요. 우선 장손인 이재현의 면제 사유는 유전병입니다. 굉장히 희귀한 유전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병을 핑계로 얼마 전에 사면도 받았죠. 그런데 사면을 받자마자 1년도 안 돼서 기적처럼 지금 병이 나왔습니다. 예, 서울대병원에서 2년 넘게 치료를 받아도 안 나았던 병이 사면을 받으니까 귀신처럼 나왔던 바로 그 병인 겁니다. 이재현 회장의 아들인 이선호 씨도 면제입니다. 똑같은 유전병으로 면제를 받았어요. 네. 이재용 허리 디스크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은 장애물 부문 승마 국가대표 선수를 지냈습니다. 예. 스포츠인 출신이에요. 골프 실력도 핸디캡이 6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안 쳐서 모르는데 핸디캡 6이 아마추어로는 보기 드문 실력자라고 합니다. 드라이버 샷 거리가 평균 250야드나 나가는 장타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르겠지만 잘 치는 모양이에요. 이분 허리는 국방할 때는 고장이 나는데 골프할 때는 잘 움직이는 그런 허리인 거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이재용하고 동갑입니다. 그런데 이분 면제 사유가 과체중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개그에 가깝습니다. 정용진이 대학에 입학할 때 그 대학의 학생 카드를 적는데 본인이 직접 뭐라고 적냐면 키 178cm, 체중 79kg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과체중이 아니죠? 전혀 아니죠. 아주 정상적인 체중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정용진이 유학을 가요.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군 입대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이때 몸무게가 104kg으로 25kg나 불어납니다. 이래서 면제를 받아요. 3년 만에요. 그런데 당시의 과체중 면제 기준이 103kg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1kg 초과해서 아슬아슬하게 면제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과체중이 아니죠. 군대 안 가려고 살 불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신세계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정용진 부회장이 유학을 가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110kg까지 쪘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빼가지고 104가 나온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죠. 아니 뺐다는 게 사실이면 왜 하필 면제 기준이 103인데 그보다 딱 1kg 많은 104까지만 뺐다는 거예요. 그냥 놀리려고 딱 끝까지 뺀 겁니까? 군대 간 사람들이요.
이런 애들이 애국심 마케팅 뭐 이런 걸 하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웃긴 코미디가 돼버리는 거죠. 예. 현대그룹으로 와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이지만 병역 문제에 관한 한 현대그룹은 비교적 깨끗해요. 그러니까 요 집안은, 현대 집안은 남자면 다 군대 갔다 와야 된다, 뭐 이런 약간 마초적인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정몽구도 병장 만기시대를 했고요. 그 형제들 대부분이 군대를 다녀옵니다. 정몽준도 장교 출신이죠. 근데 다만 정몽구의 아들인 정의선만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정의선은 진짜 아팠을 수도 있나 보다 하는 짐작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3대 형제들도 많이 군대를 갔거든요. 아무튼 요 집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SK그룹이요. 최민정 중위가 이제 곧 전역하는 그룹이죠. 당연히 아까 물어보셨지만 아버지는 최태원 회장 면제입니다. 이분도 면제 사유가 체중과다예요. 근데 이 집안도 웃긴 게 형제들이 대부분 군대를 가요. 그러니까 이 창업주인 최정건 회장이 패기 같은 걸 되게 중시해서 최정건 회장 장남 최윤원 씨, 최신원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은 해병대를 갑니다. 예. 그러니까 사촌 형들은 다 군대를 가는데 최태원 회장만 그 형제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안 가요. 그런데 안 간 이유가 질병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정의선처럼요. 과체중으로 못 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은 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좀 쉽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시력 문제로 면제를 받습니다. 롯데 가문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신동주, 신동빈이 지금 롯데 회장이고 신동주는 형인데 뭐 형제끼리 치고받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군대를 안 갔는데 이게 뉴스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할 나이에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한테 군대 가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제가 아니고 그냥 한국인이 아니어서 군대를 안 간 겁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병역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요. 이 두 사람은 귀신같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을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니들 두 형제는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일본인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군대 갈 때는 일본 국적이었다가 병역 의무가 끝날 나이가 되면 한국 국적이냐고요. 이 형인 신동주 이 사람은 군대를 안 갔다 온 걸 떠나서 한국말 자체를 거의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신동주, 신동빈이라고 써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게미스 히로유키, 시게미스 아키오라고 부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냐? 유일하게 알려진 사람이 신유열이라는 청년인데 예. 신동빈의 아들이고 지금 29살입니다. 당연히 29살인데 아직까지 군대를 안 갔죠. 이것도 뉴스가 안 되는 게 이 신유열은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쭉 자랐습니다. 초중고 대학을 전부 일본에서 나왔고 지금 직장도 일본에 있습니다. 국적도 일본입니다. 당연히 군대를 안 갔죠. 그런데 웃긴 게 신유열 씨가 한국 국적을 언제 취득할까가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병역 문제가 끼어 있어서 복잡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병역 문제가 해결이 되면 신유열 씨는 한국 국적을 획득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한국 국적이 운동장에 굴러다니는 축구볼 같은 겁니다.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할 때 와서 주워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4대 그룹을 쭉 살펴봤는데 이 정도 재벌은 아니지만 최근 화제가 된 두 인물만 살펴보겠습니다. 대림산업의 옥회, 이해욱 전생, 예, 운전기사 갑질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 이유는 잘 알 수 없는데 병역 면제 받았습니다. 최근 난동을 부려서 전과 3범이 될 위기에 처한,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내일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예. 하나그룹 3남, 뭐 망난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김동선 씨. 얘는 왜 군대를 안 갔냐면 이 친구는 정유라하고 승마를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승마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병역 특례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참 뭐 가지가지 이유로 군대를 다 안 가는 분들입니다.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오래전 통계긴 하지만 어차피 병역 갔다 올 사람들은 다 훑은 통계니까요. 2006년에 KBS에서 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산 규모 20조 원이 넘는 국내 7대 재벌 그룹 총수일가 병역률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면제율이 33%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이 고전 36년간 평균 면제율은 6.4% 돼요. 그러니까 7대 재벌쯤 되면 5배나 면제율이 높은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그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재벌일수록 면제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아까 7대 재벌 면제율이 33%라고 그랬죠. SK그룹 면제율이 57%입니다. 둘 중 하나가 군대를 안 가요, 이 집안은요.
요 분야의 지조는 단연 삼성이죠. 삼성 가문 면제율은 무려 73%입니다. 병역 대상자가 11명인데 무려 8명이 면제로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언론 사주들 가문의 면제율이요. 네. 요거는 2000년 미디어오늘이 조사를 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언론 사주 일가의 면제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42.1%. 일반인 6%에 비해서 무려 6배나 높죠. 면제 사유도 아주 다양한데 거의 대부분 재벌들을 따라합니다. 우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과체중으로 면제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누구나 다 중앙일보 회장으로 알고 있는 홍석현 씨. 요분은 질병, 폐질환으로 면제예요. 아유. 동아일보의 김병관 형제. 3대들이죠. 이분들은 아예 병적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는지 안 갔는지 알 길이 없는데 미디어오늘이 답변을 요청을 하니까 2000년 당시에 답변을 거부합니다. 언론인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지금은 종교인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만 해도 언론인이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당시 회장, 스포츠투데이 회장이었죠. 아니, 그 사람은 뭐 지금도 종교인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뭘로 불러야 됩니까? 망난이라고 부를까요? 아버지가 만든 재단의 아마 사무국장인 거 봐서는 뭐랄까요, 구호단체 책임자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나요? 하여간 저 종교인은 아닙니다. 그 종교인이면은 또 그 아버지가 알거든요. 민망한 거 알아요, 본인이. 예, 언론인으로서 잘못한 걸 떠나서 제가 알고 있는 조희준 씨에 대한 온갖 소문을 들어보면 종교인 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죠, 이 사람은요. 이분은 아주 자유인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심한 의미로 아주 나쁜 자유인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결혼 3번 했고요. 결혼 3번 한 게 흠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뒷얘기들도 되게 복잡하죠. 그거 알면은 이게 사실은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2000년 당시에 언론인으로 분류됐던 조희준 씨. 이분은 미국 영주권으로 버티다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하는 짓 그대로 언론사 사주들도 따라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고위층이나 재벌 가문의 병역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영국 왕실에 속한 귀족들은 반드시 장교 신분으로 군복무를 이행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왕실 소속은 남성은 모두가 최전선에서 군복무를 마치고요. 심지어 지금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여군으로 군복무를 마칩니다. 그 여군 수송대에서 복무를 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수송대 복무를 자원한 게 언제냐면 1938년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니까 그렇죠. 다음 왕이 될 후계자였는데도 수송대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대단한 책무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도 손자들도 모두 자원 입대해서 상당히 긴 기간을 국방에 헌신을 합니다. 제가 무슨 영국 왕실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영국 왕실이 뭘 잘했다고 제가 옹호하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들은 국민이 받고 있는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리고 국가의 지도층이라는 의무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게 진짜 애국심으로 군대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회의 지도자로서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책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들과 기꺼이 군대에서 함께 어울리죠. 근데 우리는요, 한국을 지배하는 재벌들은 그런 최소한의 의무감도 없습니다. 힘든 건 죽어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들은 그렇게 내빼도 언론을 통제하니까 이게 잘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한 명만 군대 안 가보십시오.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 가문은 80%가 군대를 안 갔는데 아무도 안 다루죠. 제가 간곡히 청하는데 그냥 재벌 니들은 국방 의무가 어떻고 애국심이 어떻고 하는 마케팅부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은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돈 갖고 해외로 내뺄 놈들입니다. 실제로 이명희는 전쟁이 나니까 일본으로 내뺐잖아요. 이런 책임감 없는 자들이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쪽에 지원을 하고 뭔가 보수의 이데올로기에 기반이 되려고 하죠. 이런 애들을 어떻게 믿고요. 이런 애들에게 어떻게 경제를 맡겠습니까? 마침 제가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최민정주의의 장교 전역을 보면서 그것하고 대비됐던 한국 재벌들의 한심한 병역 의무 이행 실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청취자분들께 종합적으로 이걸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결국 경제를 살린 것도 노동자들이고 나라를 구한 것도 이런 군대 간 평범한 민초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 일요일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1년 1 비트코인의 거래 가격은 불과 30센트, 하나로 약 300원이었는데요. 올해 초에는 110만 원까지 오르더니 최근 10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2022년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2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다른 가상화폐들도 동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은 약 300%, 이더리움은 60%가량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은 거품 중에서도 진짜 거품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경제 매체들은 가상화폐 투기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는데요. SBS CNBC 경제 채널 경제와이드 모닝벨의 일부 들어보시죠. 이렇게 차트만 보시면 와 진짜 대박이다, 돈 많이 벌었다 혹하실 텐데요. 네, 그렇게 혹해서 이 달리는 말에 여러 사람이 탑승을 했고요. 이튿날 단 하루 만에 정확히 반으로 떨어져서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최근 빗썸이라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서버가 다운되면서 3,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때 가상화폐를 제때 팔지 못해 투자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가격은 급등난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기 때문에 하루에 몇십 % 떨어지는 건 일상다반사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최고 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것을 거래하는 것은 명청한 짓이다. 이렇게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열풍을 400년 전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일반 가정의 1년 평균 생활비가 300길더였는데요. 총독이라는 이름의 튤립은 3,000길더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튤립 가격은 99%까지 하락하며 거품은 꺼지고 말았죠. 현재 가상화폐는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는 극히 일부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화폐로서 안착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개벽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벤지 지금 다운로드.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서울 기온 영상 1도, 춘천 영하 2도, 대구는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서울과 경기, 영서지방과 충남 서해안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오셨는데 장문에 이걸 산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수필이라고 해야 됩니까? 연애편지. 서간문이었군요. 예. 자, 일부분만 한번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치 한 포기는 자연과 사람의 수많은 사연을 간직한 하나의 상징이자 기호다. 김치 한 포기, 아니 김치 한 조각에 이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은 얼마나 넓고 깊은 사연을 담고 있을 것인가. 화폐가 영혼을 잠식해버린 시대에 표준적인 삶을 외면하고 안으로 깊어지는 남들과 달라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스턴트 시대의 발효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그러니 그것이 삶의 가장 절실한 요청이라면 어찌 피할 것인가. 본격적인 추위와 함께 매서운 계절이 우리를 닦아 세우더라도 맨몸으로 단단해지는 겨울나무를 생각하며 추운 곳에서 깊디 깊게 익어가는 김치의 수런거림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신 내면 저 아득한 곳에서 들려오는 조용해서 간절한 소리들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겨울의 길목에서 김치 한 포기의 사연과 더불어 우리의 겨울 이야기를 상상한다. 교수님 정말 그냥 생각 없이 먹었던 김치에 이런 시적 언어들, 영혼을 이렇게 불어넣으시니까 김치 맛이 달리 느껴집니다. 쑥스럽습니다. 왜 이러세요? 김장 다녀오시고 그 남편을 남겨주셨는데 참 김치도 이런 사연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또 얼마나 깊고 넓은 사연이 있을까 생각해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또 하나의 우주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한국문학사에서 1급의 산문가, 1급의 소설가로 불리는 이태준의 산문집 무서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서록이요? 네, 무서록입니다. 무서록. 제목의 뜻은 없을 무자, 순서 서자,
글록자인데 순서 없이 쓴 글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서문이 달리지 않는 글 이렇게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주는 혹시 상허 작품의 이태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상허 이태주는 식민지 시대에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월북해서 인생의 후반을 보낸 그런 비운의 작가입니다. 네. 우리 까마귀나 달밤, 복덕방, 영월영감, 그리고 사상의 월야 등등 정말 주옥 같은 장단편 소설들이 있고요. 그보다 더 뛰어난 건 최고의 문장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식민지 시대 때는 시에는 정지용, 산문에는 이태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금방 우리 김 PD께서 상허라고 호를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호의 뜻이 늘 비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이게 늘 자신을 비우고서 아름다운 문장으로 조선적인 정취, 조선적인 맛들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허 이태준의 산문을 읽다 보면은 그야말로 순서 없이 쓴 글인데도 그 향기랄까요? 맛이 깊게 배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문장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이 상어를 아주 각별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조선의 식민지 시대의 명문장들을 모아놓은 문장 강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은 아주 고전적인 교과서로 꼽히죠. 잘 쓴 문장, 훌륭한 문장에 아주 좋은 사례들만 모아놓은 그런 고급스러운 책으로 꼽힙니다. 예. 오늘 이 책을 제가 뒤지다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 눈에 띄는 글 몇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는 밤이라는 글인데요. 예. 요즘은 우리가 밤을 잃어버렸죠. 이른바 그 빛 공해 때문에 뭐 밤도 대낮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예. 이 밤의 어둠 속에서 인류는 무엇을 했는가? 또 이 밤과 깊은 고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등등에 대한 상념을 짧게 펼쳐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태준의 글은 긴 설명보다는 제가 낭독해드리는 것을 감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경서 조선 올 때면 늘 밤을 새삼스럽게 느끼곤 하였다. 저기도 주야가 있지만 전등 없는 정거장을 지나보지 못하다가 부산을 떠나서부터는 가끔 불시정차 같은 캄캄한 곳에 차가 서기 때문이다. 무슨 고장인가 하고 내다보면 박쥐처럼 오락가락하는 여관들이 있고 한참 둘러보면 어느 끝에고 깜빡깜빡하는 남폭불도 보인다. 밤, 어둠의 밤 그대로구나 하고 밤의 사진이 아니라 밤의 실물을 느끼곤 하였다. 그리고 정말 고향에 돌아오는 것 같은 아늑함을 그 잠잠한 어두운 마을 속에서 품이 벌게 받는 듯하였다. 여기 품이 벌게 받는 듯하였다라는 표현 같은 건 참 예쁘죠. 예. 아주 넉넉하게 받는 듯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 정거장도 쓸쓸하긴 하이 하고 서글픈 손님도 있지만 불밝은 도시에서 지냈고 불투성이 정거장만 지나오면서 시달릴 대로 시달린 내 신경에는 그렇게 캄캄한 정거장에 머물러 주는 것이 도리어 고마웠다. 훌륭한 산수 앞에 서주는 것만 못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불없는 캄캄한 밤을 즐겨 버릇하였다. 그 후 동경 가서는 불 없이 노는 모임을 만들어 여러 친구와 다음날 해가 돌아오도록 긴 어둠을 즐겨본 일도 있다. 아, 정말 불없는 캄캄한 밤에 대화를 나눌 때 그때 기억도 전 조금씩 있는데 그때 마음에 깊은 이야기들을 다 서로 토해내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골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도 불을 끄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뭐 속내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죠. 예. 얼굴 표정을 보지 않고 그냥 귀로만 들으면서 자신의 내밀한 얘기들을 꺼낸다는 건 또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말을 고조고니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이태준도 동경에서, 그러니까 도쿄에서 조선에 돌아올 때면 정말 그 번쩍거리는 야경을 뒤로하고 어느 정거장, 캄캄한 정거장에 열차가 멈춰 섰을 때 그 느낌, 어떤 밤의 아늑한 품에 안긴 느낌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밤 하면은 뭐 어둠, 뭐 음침함, 부정적으로 얘기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인류가 밤을 잃어버리면서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얻은 것 이상으로. 예. 이를테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고독
깊은 맛이랄까. 금방 우리 김 PD도 말씀하신 내밀한 대화 이런 것들까지 다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금방 읽어드린 밤이라는 글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밤이 오는 것은 날마다 보면서도 날마다 모르는 새다. 그러기 때문에 낮에서부터 정조하여 기다려본다. 닫힌 문을 그냥 들어서는 완연한 밤걸음이 있다. 벽에 걸린 사진에서 어머님 얼굴을 데려가 버리고 책상 위에 혼자 끝까지 눈을 크게 뜨던 꽃송이도 감겨버리고 나중에는 나를 심산에 옮겨다 놓는다. 심산은 깊은 산이죠. 예. 밤을 간절히 기다리다 보면은 여러 그리운 얼굴들도 떠오르고요. 어느 사이엔가 깊은 산 속에 와 있는 듯한 느낌에 젖는다는 겁니다. 이 문장도 참 좋고요.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의미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무게들을 하나하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편 더 볼까요? 예. 발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발. 손발 할 때 발입니다. 아, 예. 발의 소중함들은 아파보지 않은 사람 잘 모를 겁니다. 골절을 알아본 사람들은 이 발이 얼마나 고마운 우리 지체 중에 하나인지 알 텐데, 발은 늘 양말 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야 뭐 발가락에도 뭐라 그러죠? 발가락에 뭘 색칠하는 걸 뭐라고 해요? 네일 아트라고 합니까? 네일은 손톱 아닌가요? 발톱도 네일이라고 하나요? 손톱에 칠하는 거 매니큐어인데, 그러면 발톱에 칠하는 게 페니큐어쯤 되려나? 잘 몰라서. 예. 이 발은 아무튼 덜 관심을 끄는 것 같죠. 그런데 귀한 게 아파보거나 없어봐야 알듯이 발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짤막한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장의 맛을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아파 누웠으니 성한 사람들의 오며 가며 하는 발들이 이상스러워 보인다. 그 코도 눈도 없는 5 대가리가 한 몸에 붙은 것이 성큼성큼 다니는 것은 어찌 보면 처음 만나는 무슨 괴물 같기도 하다. 그리고 저렇게 보기 싫게 생긴 것이 사람의 발인가도 생각된다. 발은 정말 사람의 어느 부분보다도 보기 싫게 생겼다. 아무리 미인이라도 그의 발은 그의 얼굴만 못할 것이요. 또 손이나 가슴이나 허리나 다리만 또 못할 것이다. 사람의 발만은 확실히 잘생기지 못했다. 발에 있어선 짐승의 것만 못한 것 같다. 개를 보아도 발은 그의 얼굴보다 훨씬 잘생겼다. 불국사에 있는 석사자를 보아도 발은 그의 어느 부분보다 더 보기 좋았다. 생각하면 사람의 발은 못생긴 것뿐 아니라 가장 천대를 받는 것도 그것이다. 나도 그렇지만 아내를 보아도 제일 아끼지 않고 다스리지 않는 것이 발이다. 그래서 몸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이 먹어 보이는 부분이 먼저 발이 된다. 힘줄이 두드러진 것, 주름살이 굵은 것, 발은 손보다도 훨씬 먼저 늙는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발은 얼마나 고마운 것이랴. 눈이나 입처럼 그다지 아쉬운 것은 아닐는지 모르나 언제든지 제일 낮은 곳에서 제일 힘들여 모든 것을 받들고 서고 또 다닌다. 차라리 눈보다 입보다 몇 배 고마운 것이 발이다. 어떤 때는 돌부리를 차고 어떤 때는 가시나 그루에 찔리고 찬물에 풀숲에 늘 먼저 들어서며 뱀에게도 먼저 물리는 것이 발이 아닌가. 아, 뱀에게도 물리는 것이 발이 아닌가. 네, 멋지죠. 그 전에 어떤 발레리나인가요? 그분의 발을 봤는데 뭐 아주 수려한 그런 외모를 또 몸맵시 그걸 자랑하던 그런 발레리나였는데 그분의 발을 보니까 너무나 정말 많이 다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발에 상당한 그 이목을 쏟게 만들었는데요. 네, 그 발레리나의 발이 그 사람의 전부일 수도 있죠.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지성의 맨발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그야말로 상처투성이고요. 예. 다 못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그 모습입니다. 이제 그 발이 박지성의 멋진 고를 만들어냈던 것이겠죠. 이 발 하면 또 박세리의 발도 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 그런 발들이 맨 밑바닥에
그 사람을 디디고 서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건 뭐 여러 가지 은유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존재들을 얼마나 우리 쉽게 망각하는가. 그것도 떠올릴 수 있겠죠. 겉에 보이는 환하고 화사한 것들만 볼 줄 알지 밑에 감춰져 있는 그 존재들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또는 망각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예. 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발 같은 존재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만 하더라도 청소노동자들이나 관리하는 분들, 우리 수의하는 그 경비한 아저씨들의 공이 없다면은 이런 곳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만 봐도 노동자들의 삶이 없다면은 우리의 이런 삶들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읽고 나도 참 따뜻해지고 안으로 깊어지는 것 같네요. 앙콜입니다, 앙콜 교수님. 그래서 준비해 놨습니다. 아, 예. 이태준의 무소록에서 가장 유명한, 오늘 가장 잘 알려진 에세이일 겁니다. 책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오늘 보니까 다 제목이 한 글자네요. 밤, 발, 책 이러네요. 예. 이 책은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첫 문장이 아주 유명해요. 책은 책 많은 책보다 책으로 쓰고 싶다. 라는 문장인데 앞에 책은 한자로 된 책이고요. 네. 한자의 책은 죽간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대나무를 잘라서 깎아서 책을 만들었었잖아요. 예. 죽간을 가죽끈으로 연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말씀 보면은 가죽끈이 7번 떨어질 때까지 책을 읽었다 이런 얘기를 있습니다. 두루마리로 보관을 했었죠. 그걸 상형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이 죽간 2개를 끈으로 연결한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책은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한글 책이고요. 세 번째 책은 또 한자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한글 책이라는 것보다는 한자 책으로 쓰고 싶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책보다 한글로 쓴 책보다는 한자로 쓴 책이 더 아름답고 더 책답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책은 읽는 것인가 보는 것인가 어루만지는 것인가 하면 다 되는 것이다. 다 되는 것이 책이다. 책은 읽기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책에게 너무 가혹하고 원시적인 평가다. 의복이나 주택은 보험만을 위한 세기는 벌써 아니다. 육체를 위해서도 이미 그렇거든 하물며 감정의, 정신의, 사상의 의복이요 주택인 책에 있어서랴. 책은 한껏 아름다워라. 그대는 인공으로 된 모든 문화물 가운데 꽃이요 천사요 또한 제왕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책은 우리 상어 이태준에 따르면 감정과 사상과 정신의 의복이요 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책은 그래서 한껏 아름답고요. 또 인공으로 된 문화적 자산 중에서 최고가는 꽃이요 천사요 제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가네요. 물질 이상인 것이 책이다. 한 표정 고운 소녀와 같이 한 그윽한 눈매를 보이는 젊은 미망인처럼 매력은 가지가지다. 신간단에서 새로 뽑을 수 있는 잉크 냄새 새로운 것은 소녀라고 해서 어찌 그다지 신선하고 상냥스러우랴. 고서점에서 먼지를 털고 겨드랑이 땀내 같은 것을 풍기는 것들은 잠옷 미망인다운 함축미인 것이다. 여기 소녀나 미망인에 굳이 붙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람의 비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서점에서 나는 늘 급진파다. 우선 소유하고 본다. 우선 소유하고 보는데 왜 급진파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내달린다는 뜻이 모양입니다. 일단 지르고 본다. 아, 지름신강님.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 심정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좋거나 또 오랫동안 기다렸던 고전이나 설령 그 읽지 않더라도 저도 일단 소유하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분한테 맨날 혼나고 그래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제 버릇이고 병이니까. 좀 더 읽어볼까요? 정류장에 나와 포장지를 끄르고 전차에 올라 첫 페이지를 읽어보는 맛. 전차길이 멀수록 복되다. 집에 한번 갔다 그들 사이에 던져버리는 날은 그제는 잠이나 오지 않는 날 밤에야 그의 존재를 깨닫는 참이 박정한 중인이 된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글입니다. 제가 책의 맛, 책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이 이태준의 글을 인용하곤 해요. 이 글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시기가, 이 작품이 나온 시기가 어느 때인가? 이것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무소록이 간행된 게 1941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목했던 일제 말기죠. 네. 그 시기에 쓴 책들을 순서 없이 이렇게 모아놨는데, 네. 이 순서 없음 속에 간중 그려진 깊은 사유가 아득하게 와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이 없는 정류장 이야기도요. 참 여러모로 큰 그림을 또 만들게 하고요. 예. 오늘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후원금 모금의 계절입니다. 네, 12월이 그렇죠. 그 정치 후원금의 계절이고 지금까지 목말랐던 정치인들이 이제 이번에 어떻게든 좀 받아봐야 될 생각하는 그런 시즌이죠. 그래서인지 요즘에 미디어 노출 많이 하는 국회의원들 적지 않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 좋아하는 거니까요. 예, 그걸 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거둔 정치 자금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저희가 더 장려하고 알려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쓰냐고 하시지만 사실 그 돈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보기도 했는데 댁에 계신 사모님이 한 달에 200원은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 50만 원은 더 달라. 이러고들 싸우세요. 근데 아무리 집이 있다고 한 달에 생활비 250만 원 주고 아이들이랑 그 가족이 다 먹고 산다는 게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인 거죠. 나머지 자기 월급으로 다 사람들 만나서 밥 사고 뭐 등등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안 와도 그만이지 않느냐라고 하시지만 국회의원 만나서 자기 지갑 여는 사람 사실 잘 없거든요. 그리고 뭐 기자들을 만나도 한 번에 5명씩 만나면 김영란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 점심에 돈이 5만 원, 10만 원씩 들어간다 생각하면 적지 않은 돈이죠. 그래서 정치자금은 좀 있어야 되고요. 뭐 적어도 늘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있는 선에서는 후원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수완이 좋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이제 손혜원 의원도 워낙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좀 모금하는데 굉장히 곤란을 겪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맘때쯤이었는데요. 12월에 이제 저희가 청문회 계절이지 않았습니까? 예, 청문회 계절에 뭐 이래저래 돼서 사람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쓰고 손혜원 의원이 김성애가 계속 갈군다면서 이제 글을 좀 재밌게 위트 있게 올리셨어요. 그게 이제 좀 많이 여기저기 공유가 되면서 그날 계좌를 닫았습니다, 저희. 하루 만에. 아이고,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서 제일 좋았던 점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때 평균 후원 액수가 4만 원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한 3, 4천 명 되는 후원자분들이 10,000원, 5,000원, 5만 원, 10만 원 해서 평균 한 4만 원 정도로 해서 1억 넘는 돈을 4시간 동안 쭉 보내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손혜원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딱 하는 말이 이건 정말 우리가 민심 외에는 다른 걸 보고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지지자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정치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좌가 조금 넘쳐서 50만 원, 100만 원 후원하셨던 분들은 찾아서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액 후원자가 없고 소액 다수가 되게 되면 소액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 뭐 일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500만 원이 한도 혜택이잖아요. 30명이 1억 5천을 그냥 한 번에 모아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서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30명의 후원금으로 정치하는 사람 그 30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것이 3,000명, 4,000명, 5,000명이라고 하면 그분들의 성함을 일일이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소액 다수 후원이 굉장히 절실하고요. 작년에 제가 또 후원하는 과정에서 좀 느꼈던 게 특히나 우리 김영민 브리핑들은 많은 그 애청자분들은 그러실 것 같은데 한 본인 예산을 한 10에서 20만 원 잡아놓고 예. 이놈 잘하는데 이러면 넌 3만 원. 너는 요번에 법안이 훌륭해서 7만 원 이런 식으로 약간 용돈 주듯이 배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쓴 글도 그랬지만 그 글이 오유라든지 클리앙, MLB 파크 등의 이제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예. 그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들끼리 이제 검증을 하고 얘는 좀 도와줄 만해 해서 이제 후원금 보내고 그 영수증을 댓글에 달아주시고 이런 좀 재밌는 것들 많이 봤는데요. 예.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런 커뮤니티에서 주신 의견들을 더 신경 써서 보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분류별로 좀 보면요. 지역형 정치인들은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뭐 시의원 구의원들 포함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17만 조금씩 모아서 후원금을 모아주신 경우들도 있고 또 SNS 스타들 같은 경우는 이제 SNS에서 퍼뜨리고 그것들을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져나가면서 17만 돈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 특정 집단이나 뭐 이런 데를 잘 아시는 경우에는 그 집단에서 노조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노동정책 관련돼서 자기에게 마음을 드는 정책을 발표한 정치인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노조에서 막 마음이 동해서 같이 5만 원, 10만 원씩 돈을 보내주시는 거죠. 예. 근데 이게 10,000명이면요. 1억을 보낼 수 있습니다. 10,000원씩 낼 경우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본인이 원하는 정책을 펴고 시원하게 하는 정치인들 후원하는 거 저는 게다가 이름도 공개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게 잘 집행이 된다 생각하고요. 정치 자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 항목 하나 잘못 쓰고 이러면 이게 전부 다 뭐 공개되는 내용이라서 그대로 뭐 사라질 수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후원하실 수 있고 후원 방법을 좀 안내를 간단하게 드리면 가장 쉬운 방법은 give.go.kr give.go.kr로 가셔서 예. 본인이 원하는 정치인을 골라서 후원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후원하는 경우는 영수증도 거기서 바로 출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구당 사무실에 따로 연락하거나 이러실 필요도 없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본인들 원하시는 정치인들 후원하는 것은 전 한번 해보실 만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10만 원까지는 더군다나 세액공제까지 되니까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손혜원 의원 관련되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오늘
수많은 애청자들이 들으시는데 좀 홍보하자면 저희도 후원금 아직 못 채워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활동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저희 손혜원 의원에게도 좀 아낌없는 후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면은 돌려받을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내면은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러나 저러나 후원 많이 하면 참 좋겠네요. 예, 그 말씀드린 대로 가장 투명하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돈이고 정치인들이 돈을 그렇게 생각처럼 함부로 쓰고 다닐 수도 없고요. 요즘 뭐 특히나 무서운 세상이라 김영란법 때문에 뭐 돈 받았다고 그걸로 비싼 음식을 먹고 다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들 다 이것들은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정책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 사람이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이니까요. 예. 평소에 지지했던 정치인들을 한번 도와줄 수 있는 11월, 12월에 하시면 내년 2월에 바로 이제 정산할 때 그 돈을 돌려받는 기분이 있으니까 예, 그래 12월에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요.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후원금이 들어왔단 말이죠. 국회의원들은 이 후원금 갖고 어떻게 활용합니까? 세비라는 수입은 또 있잖아요. 세비는 이제 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월급 받아서 집에 다 가져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돈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밥을 먹는다든지 사람들하고 만나서 쓴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정치 자금은 주로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의 보험과 관련돼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가 나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보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연구하는 연구를 하는 분께 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연구 용역에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을 이제 정치자금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도시 재생을 위해서 전국 각지 다른 사례들을 보러 가면 이제 출장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제가 가게 되면 제가 간다고 KTX 비용을 제 돈을 들여서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예. 그럼 이제 이런 걸 할 때 출장 비용으로 정치자금을 쓰게 되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입법보조원 2명을 고용해서 법안 작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받고 이제 자료 정리를 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런데 인건비로도 쓰이고 뭐 용도는 다양하게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한 푼 한 푼 쓰는 돈들은 다 정치자금 계좌에서 이유를 가지고 나가지 현금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그 돈을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뭐 만에나 실수가 있으면 아주 경을 치르거든요, 진짜.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합하고 깨끗하게 쓰이고 있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쓰는 돈이 없다. 허투루 쓰기 어렵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하는 정책과 정치 활동을 보고 저런 사람이 계속 저걸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을 찍어서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제대로 쓰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 다음번 선거를 항상 바라보거든요. 다음번에 재선이 되고 싶으면 3선이 되고 싶으면 지금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정치자금 뭐 5천만 원을 술 먹고 탕진하면 그만큼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 다음번 본인의 재선 확률을 낮추는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물론 이상한 국회의원들의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조직이나 가도 열심히 하는 30%가 있고 항상 사고를 치는 10%가 있거든요, 하위. 그런 사람들만 너무 이렇게 나무라서 그 전체 국회의원을 그렇게 보진 말아주시고요. 예. 좀 꼼꼼하게 지켜보시고 계시는 곳의 지역구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 내용에 잘 맞는 활동을 하는 정치인들 좀 잘 찾아서 후원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뭐 정치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사정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예, 자유한국당은 이제 친박과의 대결이 아직도 이제 끝나지 않았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놓고 앞으로 이제 한치 앞을 쳐다볼 수 없는 대결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유승민 의원 오늘 바른정당 얘기하면서 자유한국당이라 할지 국민의당이라 할지 뭐 이런 또 여운을 남겼지 않습니까? 아, 이게 몸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것은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선 김무성 의원의 힘이 더 이상 커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바른정당에서 더 이상 입당은 못 시키겠다 얘기는 하는 거지만 정치는 생물이라서요. 들어오겠다는 사람 맞기 참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들어오면서 김무성 쪽의 힘이
강해지는 과정도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친박을 얼마나 누를 수 있느냐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결국은 자유한국당까지 합당을 염두에 둔 바른정당과의 교류라고 하면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입장을 고려하면서 유승민 의원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뭐 제 짐작입니다만 안철수 대표 쪽에 국민의당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길 바라서 안철수 대표와 몇몇만 들어와서 그것을 바른정당과 일체적으로 합치고 그 합친 세력을 자유한국당과 합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로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생각했을 땐 보수에서 보수의 대표가 되는 중도 아이콘으로 자기 자리를 매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대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유승민, 안철수는 자유한국당을 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둘 다 합당을 시도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당이 분당으로 가거나 쪼개지면서 일부는 안철수 의원과 함께 해서 유승민 의원으로 합쳤다가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그림으로 나머지 분들은 중도에서 남아서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일이 되겠죠. 자, 만약에 후원금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만은 11명 남아있는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버린다? 그러면은 원내일당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은 국민의당에서 민주당으로 오고자 하는 의원들 중에 뭐 다 받을 수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좀 말이 통하는 사람들, 두고두고 짐이 안 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 뭐 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심,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잊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인위적인 정기 개편이나 우리가 일당을 뺏기게 생겼으니 3명을 빼오자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당을 뺏기는 문제 때문에 국민의당을 5명 이상 영입하자라고 작전을 세우고 그림을 그리는 당 지도부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돼서 잃어버린 저희 지지자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무리한 정기 개편은 전 의미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내년에 이제 보궐선거 여러 군데 생기겠죠. 지방자치 선거를 치르면서 사퇴하신 분들도 생기고 또 이번 12월에 선거법 재판 결과가 나오면 여러 군데 보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봐서 우리 의원들을 많이 더 탄생을 시켜야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당을 지켜가는 것이 순리에도 맞고 방법에도 맞다 생각하고요. 내년 중순에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생각으로 그렇게 임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부족한 의석들을 메꾸는 것이 전 더 순리에 맞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내에서는 그래도 국민의당 의원들 일부는 받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국민의당을 탈당해서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생기면 넌 절대 못 들어온다라고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건 별개의 문제로 봐야겠죠. 그것하고 당을 쪼개서 뭐 이런 자리 저런 자리 그런 자리를 주면 우리가 들어가겠소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후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개별 의원들이 국민의당을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입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거는 이제 그것에 대한 논의를 못 하진 않겠죠. 하지만 민주당 발로 인위적인 정기 개편은 뭐 저는 저희 지지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제가 국민의당 의원들 받아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여쭙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여의도의 그 동향을 여쭤본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뭐 그래서 합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저희가 외면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점도 고려해서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뉴스포렌 메리 순서입니다. 팔로워 89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피해지 청원에 23만 명 이상이 동참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았지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행법에서 낙태죄는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 사회적 법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 역시 낙태죄와 관련한 위헌법률 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낙태죄 피해지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6시까지 모두 2,408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89% 대부분의 시민들은 낙태죄는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응답을 보내오셨습니다. 나머지 11%는 존속해야 한다 라고 밝혔고요. 트위터 의견 보겠습니다. 강병수님, 이 문제는 여성의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 이영우님, 낙태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우려를 보내오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야구조아님, 어제 국정원과 관련된 사건은 다 번개탄이 나오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빨간 마티즈도 그러했지요. 니케 1895님, 국정원과 연루되면 엘리트 변호사와 검사마저 의문의 죽음을 맞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국정원 의문사 이 부분 확실하게 그 진상이 가려져야겠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